우리나라에 나오는 철학 용어들은 상당 부분 일본에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이 뭘 보고 번역을 했냐면 불경을 보고 불경에 있는 용어들이에요. 현상 전부 다 그 불교 쪽 용어예요. 우리나라 철학 용어들의 상당 부분이 불교 쪽 용어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에서 상당히 많은 서양 철학하고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칸트의 그 범주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은 4세기, 5세기인가 불교 그 경전 중에 거의 비슷한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그 깊이가 상당히 넓구나. 그리고 폭이 엄청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서양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는 서양 학문 체계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해겔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서양을 하나의 타자로서 대타 존재로 여기고 그것을 종합해서 새롭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류가 어찌되었건 서양이니까. 근데 그렇고 독일 사람들이 언어를 좀 더 엄밀하게 쓰고요. 독일 사람들은 정말 좀 딱딱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이랑 독일에 아는 부부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부부가 밥값을 따로 계산해요. 진짜로,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네. 남편 아내 따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생활비를 공동으로 내고 공동으로 쓸 거 공동으로 쓰고 자기가 쓸 거 그냥 자기가 쓰고. 그러니까 우리랑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겔의 철학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사상을 알아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해겔의 사고방식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해겔은 아이가 태어나서 감각하고 감성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진보해 나가잖아요. 이거 어차피 뒷부분에 또 할 얘기라. 그러면은 요런 진보의 과정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지배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해겔의 사고방식이 최종적으로 나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치가 왜 튀어나왔냐? 이렇게 어때요? 자신의 감각과 감성과 오성과 관념과 이념을 쫙 그래서 독일 정신, 독일인의 위대함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태인을 죽이고 자기가 딱 자리 잡으면 이제 해겔이랑 비슷해져 버릴 위험성이 있죠. 근데 해겔이 그걸 근데 해겔의 시대는 혁명의 시대긴 해요. 해겔의 시대가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면서 각각 개별적인 어떤 유럽의 군주 국가들을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혁명을 막 휩쓸게 했던 시대에 해겔이 정신현상학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군주정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를 확 뒤바꾸는 어떤 역동적인 힘으로서 해겔의 논리가 사용된 거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가면 이제 파시즘이 될 위험성이 있죠. 전체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국가주의 밑바탕에는 해겔적인 아이디어가 들어있어요. 우리 국가가 최고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 힘을 합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배제돼 버린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폭력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해겔은 조금 남성적이에요. 철학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해겔이 이렇게까지 객관적인 빈곤한 지식에서 넘어서서 뭐랄까 이성을 키우고 이념을 키우고 관념을 키워서 정신까지 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해겔 자신은 그게 그렇게 강자의 어떤 윤리로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시대가 확 이렇게 왕 중심의 시스템에서 이제 공화정 중심으로 바뀌는 시기에 이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해겔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겔 좌파가 있고 해겔 우파가 있어요. 해겔 좌파는 뭐냐면은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논리로 쓰는 사람들이 헤겔 좌파고 헤겔 우파는 국가주의자. 그래서 헤겔은 희한하게도 좌파나 우파가 다 우려먹어요. 다 우려먹어요. 그리고 근데 헤겔의 의도는 헤겔의 원래 의도로 놓고 보자면 이게 좌파 우파를 떠나서 헤겔의 원래 의도를 좀 이해하자면 단순히 지식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아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 세계를 진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러기는 헤겔의 영향, 칸트가 헤겔보다 훨씬 더 앞서 그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좀 신기한 건 칸트가 얘기했던 부분이랑 헤겔이 얘기했던 부분이 네, 비슷해요. 네. 칸트가 이렇게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칸트 그래서 보통 독일 철학, 서양 철학 하면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헤겔이에요. 요 네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칸트와 헤겔만 이해하면 현대 철학 다 이해돼요. 근데 칸트, 헤겔이 제일 어려워요. 그 중에서 헤겔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칸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을 추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고3인데 대학을 보내야 되겠어. 그리고 고3 아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계획표를 쫙 짜요. 계획표를 쫙 짜가지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언제 뭐하고 다 짰어요. 다 짜고 나서 일을 하는 사람. 칸트입니다. 칸트라고 보시면 돼요. 칸트는 그래서 어떤 인간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하는 것의 확실성을 어떻게 담보할까를 쭉 고민한 다음에 아 이렇게 돼야 확실하지 하고 설계도를 다 그려놨어. 그런 다음에 이제 자 계획표 짰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계획표 짜고 놨더니 이제 입시가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약간 칸트 그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알겠죠? 헤겔은 뭘 좋아한다고 했어? 운동을 좋아한다 했지. 운동. 헤겔. 야 일단 해봐 좀. 닥치고 해. 이게 헤겔이에요. 헤겔. 약간 다르죠. 그래서 헤겔은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가 모두가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데 거기다 대고 각 잡고 있어. 그냥 빨랑빨랑 할 거 하고. 그러니까 얘는 실천적이죠. 칸트는 실천하기 전에 막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칸트는 결혼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실제로 그랬어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할까 막 각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딱 갔더니 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사귀어요. 이렇게 된 거죠. 헤겔은 뭔가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헤겔은 뭔가 힘이나 에너지가 좀 쏟는 거고 칸트는 뭔가 딱 고지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헤겔에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조금 다른 느낌에서 니체가 있어요. 니체는 어떠냐면 그냥 다 필요 없어. 내 남의 마음대로 살까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 그래서 헤겔에서 더 나간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 철학은 칸트, 헤겔, 니체 요 세 사람만 대략 이해하시면은 철학책 어떤 거, 서양 철학 어떤 거 읽어도 다 이해돼요. 아까 선생님 쇼펜하우어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원래 쇼펜하우어가 니체를 엄청 좋아해갖고 니체 따랐다가 나중에 등 돌리지 않아요? 원래는 쇼펜하우어가 더 유명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쇼펜하우어랑 헤겔이랑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적 언어로 표현하면은 감각, 감성, 오성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요게 표상이라고 불려요. 표상. 영어로 하면 리프리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머릿속에 재현한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감각한 것이 우리 머릿속에 다시 나타나겠죠. 이게 표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표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여튼 표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쇼펜하우어 책 중에 표상으로서의 세계, 의지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요거야. 요거. 표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계가 나에게 강제하는 거죠.
그죠? 세계가 나에게 강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상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감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문 열고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죠? 그거는 세계가 나에게 강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계가 나에게 강제하는 거라고 하는 건 암울하죠. 표상으로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표상의 세계는 인간을 암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거든. 근데 쇼펜하우어는 이 표상의 세계를 넘어서는 의지의 세계, 의지로서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희망과 뭐 자유와 미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의지로서의 세계는 요거예요. 근데 어디서 갈리냐?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의지의 모습과 헤겔이 생각하는 의지의 세계는 달라요. 그게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지만 그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상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 건데? 이게 이제 헤겔이 꿈꾸는 어떤 모습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결국에는 이런 표상의 세계는 주어진 세계고 인간은 의지의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의지의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의지를 극대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극대로 구현하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현실에서?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으로 귀의하거나 아니면 그 의지가 좌절됐을 때 절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좀 허무주의자에 가깝게 일찍 가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헤겔은 결혼했어요, 누구요? 헤겔은 결혼했어요. 헤겔은 결혼하고 아이도 심지어는 40살에 이 사람이 교수가 돼서 나중에 이름이 할 때 20살 어린 애하고 자기를 열렬히 자기의 수업 강의를 열렬히 좋아하는 귀족 부인이 있었는데 귀족 부인이 자기보다 한 살인가 많아요. 근데 그 딸내미를 소개시켰어. 20살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네, 딸을 소개시켰어. 소개해서 결혼할게. 그래서 헤겔은 결혼했죠. 그래서 헤겔은 조금 역동적인 게 있어요. 읽어보면.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글을 읽다 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뭐 역동적이고 뭐고 또 글이 치여가지고 안 보이죠. 근데 이제 헤겔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유럽에서 독일을 제일 어떤 선진적인 나라로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야 될 거 아니야. 기초 인간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헤겔 오늘날 그 대학의 장학금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다 헤겔이 만든 거예요. 헤겔이 대학에 학장을 하면서 교장 사립 고등학교 교장을 했을 거예요. 거기를 하면서 급식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학으로 옮기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장학금 시스템을 만들죠. 그러니까 헤겔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국가나 사회를 이렇게 진보 발전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진보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헤겔의 이 변증법은 이런 진보 쭉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헤겔의 이런 방향에 안 맞는 사람들은 버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격이 있는데 그걸 버렸어요. 그걸 버렸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성격이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사회의 어떤 천재나 뛰어난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 속에 소외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위 1%와 하위 1%가 거의 사회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나 문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그래서 상위 1%와 하위 1%가 항상 있잖아요. 근데 해겔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소외될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소외라는 개념이 해겔에서 온 거예요. 소외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버리는 그렇죠.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라고 하는 게 해겔에서 온 개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대상의식이 어떻게 자기의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자기의식. 그럼 나는 어때?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공. 그래서 자기가 이 자연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의 독자성을 딱 획득을 했어요. 그럼 나는 뭐가 되죠? 주인이 되죠. 주인. 그죠? 근데 이 자연과 이 싸움에서 독자성을 획득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체성을 가져라 뭐 이런 말도 해겔적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나는 뭐가 돼요? 주인이 되잖아. 주인. 그죠? 그래서 이 해겔에서 유명한 게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의식이 자기의 세계에 맞서서 자기만의 의지로 세상을 딱 만들었어. 그러면 나는 주인이 되죠, 주인. 오늘날로 치면 돈을 잘 버는 경영자가 되는 거고. 그죠? 노예는 이 세계에 맞서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주인과 노예는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게 이것도 변증법으로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주인은 처음에는 자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자립성을 띠면서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물질을 혹은 혜택들을 노예를 대신시켜서 어때요? 가지고 오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주인 대신 주인이 필요한 재화나 먹거리들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이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주인이 자연과 치고 맞서 싸우면서 이걸 해겔은 뭐라고 부르냐면 목숨을 건 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자연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도약을 통해서 한 단계 진보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지 못한 이 노예들은 이 주인을 우러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뒤바뀐다는 거예요. 왜 뒤바뀔까요? 주인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시키는 대로만 노예가 주는 것 말고는 자기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노예가 주는 대로. 근데 노예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노예는 이제 주인이 시키는 일을 억압적으로 딱딱딱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얘는 뭘 해요? 자연에 대해서 노동을 통해서 뭘 하죠? 자연을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죠. 변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 힘이에요. 힘. 운동이 노동.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 주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어떤 산물이 훨씬 더 위대하네? 그러면서 주인은 원래 본질적이고 자립적인 존재고 노예는 비본질적이고 비자립적인 존재인데 노예는 노동을 통해서 뭘 해요? 본질성을 획득해요. 그리고 주인을 비자립적, 비본질적 존재로 만들죠. 그러면서 노예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오늘날 왜 노동을 중요시 여기냐? 이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자각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한다라는 거 하는 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고,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놀이고,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가에게 있어서는 그림이죠. 이게 노동의 산물들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왜 소외가 발생하느냐?
여기서 주인과 노예 변증법 하면서 소의 얘기가 나와요. 노예는 노동을 열심히 해서 뭔가 생산물을 만들어낸다. 이거 누가 가지고 가요? 주인이 가지고 가죠. 내가 만들어낸 산물에 대해서, 생산품에 대해서 나의 노동이 소외되죠. 그래서 소외는 이렇게 나의 노동으로부터 소외, 내가 만들어낸 상품으로부터의 소외, 이걸 그대로 마르크스가 가지고 가서 노동 소외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외의 원래 개념은 이제 헤겔에서 온 겁니다. 자기 노동으로부터 내가 소외되는 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네. 오늘 그때는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확변하는 시기니까. 그렇죠. 격변하는 시기죠. 헤겔 논리가 맞는데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로 따지면 네. 오히려 마르크스 논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때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어때요? 명확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당시 서양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노예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인 다음 단계로 어떤 민주주의적인 세계, 공화주의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억압이 있어야지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것을 또 넘어선 단계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 헤겔의 관점에서는 이런 건 있죠. 그러면은 노예가 어떤 때 자립성을 획득하냐, 어떤 경우에 자립성을 획득하냐면 주인에 완전히 억압당했을 때, 억압당해서 내가 왜 해야 되지? 완전히 억압당해서 이걸 내가 돌파할 수 없을까라고 할 때 자립성을 획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겔의 정반합은 그냥 적당히 합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거 진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도 있고 좀 덜 떨어진 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막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그 단계를 거쳐 내가 한 단계 진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흐리멍텅한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뭐 헤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모호해졌어요. 그죠?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모호해졌다고요. 우리나라는 또 어디 가든 다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원과 사장의 관계가, 그래서 제가 헤겔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동양권의 문화랑 잘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감각, 감성, 오성, 관념 이렇게 아이가 발달하지만 이거는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 문화잖아요. 아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엄마 아빠랑 함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유럽인들, 유태인들은 아이를 아기 방에 재우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 와요. 제 막내는 아직까지 같이 자요. 미치겠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직까지 같이 자요. 자다가 보면 와 있어요. 맨날. 그러니까 서양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너 침대 귀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럼 공포심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고, 침대 귀신 같은 게. 동양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어떤 서양적 사고방식이에요. 동양은 태어나는 순간 함께 있기 때문에 철학의 어떤 모티브나 동기가 좀 달라요. 여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놓고 보면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은 지배와 피지배,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정권이나 뭐 박정희 정권이나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할 때는 혁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속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보편적 복지라든지 각종 복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밥은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배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는 이렇게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지배받지 못하게 지배받는 사회예요.
그거 이제 푸코 이야기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사회는 변증법적인 모순을 통한 어떤 진보가 역설적으로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자각을 못해, 인식을 못해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더 무섭죠.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튼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그런 어떤 구도를 띠고 있고, 여기서 이제 소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종속된 존재가 돼버리고, 노예가 뭐로서요? 주체로서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자기의식 과정에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헤겔은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간이 조금씩 진보해 나가는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부는 노동이잖아요. 노동. 근데 이 공부가, 자, 어떤 학생이 공부가 즐거운 학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공부를 즐겁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죠? 공부를 즐겨서 하는 학생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 노동의 과정에서,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노동의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확인하셔야 돼요. 결과물을 확인을 안 하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나에게 주어진 억압에 불과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공부해? 그러면은 뭐 용돈 줄게. 뭐 게임 몇 시간 해줄게. 이게 되잖아. 공부를 통한 결과물은 뭐로 나와요? 이 성적으로 나오죠. 그죠? 처음 공부시킬 때는 닥치고 성적이에요. 무조건 성적을 올려야지 동기부여가 돼요. 왜냐면 공부는 공부를 통해서 성과를 봐야지, 공부 외적인 거로 성과를 보면은 공부에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뭐로 삼아요? 자기의 주체로 삼는다고요. 자기 주인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고요. 막스에 따르면 노동하는 노예가 자기의 자립성을 깨닫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되는구나.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자, 성적도 어떤 거냐면은, 성적도 꼭 이게 등수가 아니라 자기가 목표한 성적들 있잖아요. 그걸 빨리빨리 달성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해결에 있어서 노동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식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제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 노동을 통한 자기 실현이 인간이 하는 자기 의식의 발전 과정이거든요. 정신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내가 어릴 때 그림을 막 그렸는데 그림을 보면 뿌듯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 자, 아이가 그림을 막 엄마, 나 그림 그렸어. 봐봐. 엄청 뿌듯해하죠. 왜 그래요? 내 노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만들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었나? 엄마 봐봐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뭐냐면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하면 또 좀 디테일한 게 있긴 한데, 여튼 요거는 자연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서 재생산 가능하도록 뭔가를 조작하는 거예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그게 예술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공부로는 성적이 될 수도 있죠. 하다못해 책을 읽었으면 발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는 그런 아웃풋들을 빨리빨리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오로지 성적만 보잖아요. 그것만 볼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도달했는지가 좀 알기가 어려운 게 좀 있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 그런 성과물들을 계속 챙겨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여튼 노동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자기가 투자한 노력의 어떤 결과물들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너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학을 공부한다, 정석을 공부한다 하면 정석을 한 10등분 내놓고 10일 동안 내 단계별로 했더니 드디어 정석을 끝냈어. 그러면 그 정석을 예를 들어 끝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야, 이걸 태워버리자든 하여튼 기억에 남는 액션을 처해줘야 돼. 그러면은 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의 어떤 성과물이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성과물들을 결과물들을 자꾸 자각을 해줘야 나는 강제된 공부에서 야, 내가 드디어 이걸 해내는구나 하는 주체적인 어떤 노동, 공부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성에서 주인이 처음에 목숨을 건 도약을 통해서 자연을 자기가 지배했지만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 노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는 똑같잖아요. 노동이 워크잖아요. 워크. 그죠? 홈워크 하듯이. 그래서 이 헤겔은 야,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인간의 정신 그리고 인간이 발전해 오는 이 과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서술했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책을 읽으면. 그걸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헤겔은.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을 어떤 식으로 진보하고 발전시키는 그 로드맵을 내가 다 그려줄게. 나는 그걸 그리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헤겔은. 그래서 읽으면 그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 헤겔은 이런 정반합의 어떤 운동, 즉 매개를 통한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쭉 설명해요. 그게 헤겔의 역사 철학이에요. 어떻게 이 정반합의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의 아름다움, 예술 작품이 어떻게 변해왔냐. 이게 헤겔 미학이에요. 네.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지켜야 될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이 어떻게 변해가 만들어져야 하는가가 헤겔 법 철학이에요. 그래서 헤겔은 이 기본 논리, 정신현상학의 기본 논리를 메인으로 삼아서 이 세계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책들, 논리들을 다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헤겔에 의하면 인류사는 항상 진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헤겔에 의하면 끊임없이 어떤 보편성을 자각하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인권 이런 거 많이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어때요? 아, 인권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뭐 여성의 권리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보편적 이념으로 혹은 관념으로 사회 속에서 자리 잡잖아요. 이게 헤겔에 따르면은 어떤 정신의 운동이에요. 세계 운동,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그걸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그게 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학교 가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보다 진보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학생 인권이 좀 더 많이 보호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헤겔로 오는 거고 헤겔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편자라고 불러요. 보편자. 보편적인 어떤 개념, 보편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그런 보편자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게 개념이 되고 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세계를 운영하거나 하는 그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제 헤겔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헤겔은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언어로서 이제 규정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의 입장에서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세계 대상에 대한 사물에 대한 지식만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진짜 공부라고 하는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헛똑똑이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헛똑똑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 실천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헛똑똑들이 많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의 공부가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냥 공부라고 하는 건 학교 공부 끝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 결국에는 돈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왜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어요? 뭔가 보편적인 웃음을 주니까 인기를 얻고 돈을 벌죠. 마찬가지예요. 애플 스티브 잡스가 왜 돈을 벌어요? 아, 누구나 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한 것이 어때요? 하나의 보편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걔가 돈을 버는 거예요. 보편적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경영자도 다 이걸 생각하면서 경영을 하죠. 이게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헛똑똑이 된다니까. 돈도 제대로 못 벌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내 강의가 하나도 재미없고 뭔가 들을 게 없어. 그럼 누가 오겠어요? 그죠?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되는 거지. 하나의 실천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지식이나 정보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도 그렇고 조금 이제 자기 학교에서도 그렇고 조금 실천적인 활동들이 조금 더 많이 가미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공부를 10이라면 공부를 7, 8 강조한다면 요것도 한 1, 2 정도는 1, 2, 3 정도는 강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게 조화가 맞아서 상호 시너지를 얻으면서 이야 나 이거 해야 되겠다 도약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저희 첫째가 공부를 안 하다가 그 고등학교 한 2년 정도를 롤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나는 대학을 가겠다고 지금 기숙학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뭔가 억지로 강제하거나 그런 일 아닌데 제가 아이한테 한 말은 그거예요. 야, 네 스스로 쪽팔리지 않을 짓을 해라.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뭔가를 하면 자기가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 이것도 자신감이 없고 저것도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자꾸 게임으로 도피하는 거거든요. 빨리 결과가 나오니까. 계속 도피를 2년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더니 가네요. 그런 것처럼 한 도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강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한 이런 빈곤한 지식, 해겔이 말한 빈곤한 지식만 강조하다 보면은 이 뒤에 실천성을 조금 잃어버립니다. 결국 공부는 그래서 노동을 통한 공부가 노동이잖아요. 주체성을 자각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공부가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렇게 한 아이들이 주로 결과가 좋아요. 학종도 조금 기록도 잘 되어 있고 내가 뭘 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림이 딱 그려진 아이들이 공부도 거기에 맞춰서 딱 해요. 그래서 해겔은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아까 해겔에게 있어서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전부 다 모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해겔이 말한 객관적인 사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이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혹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충돌해요. 그 충돌하는 게 해겔은 뭐라고 부르냐면 인정투쟁이라고 불러요. 인정투쟁. 그러니까 자기의식이 딱 이제 나는 나야. 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자기의식을 딱 만들었어.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자기만 있나요? 아니,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서로 인정투쟁하는 과정에서 표를 얻어야 되잖아. 이 과정이 어때요? 보편적인 설득의 과정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 존재는 뭘 만나요? 나랑 똑같은 자기의식을 가진 다른 존재를 만나요. 그죠? 그것들이 싸우잖아요. 그게 해겔이 말한 인정투쟁이에요. 막스는 이걸 프롤레타리아와 자본가와의 어떤 투쟁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고서 나중에 크게 나면 엄마 아빠한테 계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정투쟁이에요. 이제는 나는 독립된 존재로 살 거야 라고 자기의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건 좋은 거예요. 싸우는 건 좋은 건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자립성을 얻을 수 있도록 주체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이 인정투쟁이 프로이드로 가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나와요. 아버지에 대한 거세, 공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 모순은 항상 있어요. 뭐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지만 이걸 쌓고 가면서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해겔은 이 모순을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그래서 이 모순을 끝까지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 이게 뭐냐면은 한 단계 발전하는 합이 되는 거예요. 합.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모순을 적당히 봉합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접근법이라면 만약에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나는 네. 안 하겠다 재미없다라고 해서 끝까지 놔두면 그게 국가에 다시 단계라는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어떤 교육 가치관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아이가 뭐 공부나 이런데 관심이 없거나 하면은 진짜 기간을 딱 정해두고 야,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이면 일주일. 진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예를 들어 뭐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그럼 일단 가긴 가요. 그래도 애들은. 하여튼 한 대 딱 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기간을 딱 정해두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그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네가 게임 같은 게 하려면 해봐. 해서 만약에 이게 진짜 네 길이고 그러다 싶으면은 아예 프로 게임으로 가. 저희 애는 프로는 도무지 못하겠다고 포기했어요. 자기는 못 둔하대요. 그래서 이번에 잠깐 나왔을 때는 이제 다행히 이제 공부는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해겔과 같은 철학은 딴 거보다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전과 다르게 발전시킬까? 요거에 대한 어떤 원동력, 소스로서 조금 작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철학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프로이드를 했고요. 둘째 시간에 칸트와 베버를 했고, 셋째 시간에 해겔을 했는데, 요 세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학문을 탐구함으로써 인류 사회, 내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점점 많이 쌓을 수 있고, 학문을 탐구함으로써 세상의 진보에 기여하고, 혹은 나 자신도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부에 머물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들, 혹은 가족들, 친구들, 함께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요 앞에 한 세 사람.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다룰 게 푸코인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런 성장한 시스템, 학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짜여져 있는지, 그래서 그 구성되고 짜여져 있는 역할은 뭔지, 그리고 그렇게 이런 진보하는 걸 하나의 이념이나 아니면 인류 사회의 발전으로 목표를 삼았을 때 발생하는 어떤 효과, 장점, 단점, 그런 걸 탐구한 사람이 이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다뤄볼까 싶어요. 그 사람과 알투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두 명을 조금 다룰까 하는데 그 둘은 구조주의자예요. 구조주의는 뭐냐면, 야, 이렇게 진보했잖아. 진보해서 발전해 왔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했죠? 국가 시스템, 관료제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 진보해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국가가, 야, 너는 학생, 국가가 그냥 부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야, 닥치고 고3이면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진보를 해왔는데 막상 봤더니 인간의 자유는 오히려 억압되어 있더라.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푸코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해겔도 혁명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했나요? 그죠. 해겔은 혁명을 긍정했죠. 나폴레옹을 그 해겔이 쫙 유럽을 이제 나폴레옹이 유럽을 돌면서 이렇게 유럽을 쭉 돌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찬양하는 글도 쓰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 나폴레옹을 위하여 뭐 이렇게 그러니까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좀 들어있죠. 헤겔을 많이 관념론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정신의 발전이기 때문에 관념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관념으로만 치부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도 수업 들어보니까 지금 처음에 들었던 그 프로이드나 칸트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현실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저희가 헤겔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독일 사람들 제가 수업을 들어보니까 헤겔이 훨씬 더 그렇죠. 적용하기가 훨씬 좋은데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헤겔을 훨씬 더 많이 적용했나요? 헤겔이 어떤 교과 과정이나 국가 시스템이나에 녹아들어 있어요. 녹아들어 있어서 그냥 언급은 잘 안 되는데 많이 들어 있어요. 헤겔이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헤겔이 언급 안 되는 이유는 어려워서 그래요. 책이 뭐 어려워가지고 이걸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국가 과정에 헤겔은 한 두세 문장 정도 들어 있어요. 칸트는 길게 들어 있어요. 근데 헤겔은 이렇게 어디에 들어있냐? 어떤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인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륜. 요 개념이 헤겔로부터 나온 개념이에요. 인류 전체가 세계 공동체로서 발전해야 된다. 이게 그 헤겔적 개념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서 아까 헤겔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기 우리 대상의식에서 여기서 우리가 그 헤겔이 대표되는 서양에서는 저 의식에서 나아가서 개인주의화가 돼서 발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동양에서는 저기서 막혀서 집단주의에서 어느 부분에서 막힌 거예요? 너무? 동양은요 이게 없어요. 동양은 감각, 감성, 오성의 세계가 없고 바로 이렇게 가요. 바로 윤리, 실천이에요.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철학이 윤리와 실천 철학이에요. 내가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익히는 게 동양 철학이에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는 거. 근데 요 과정이 동양 철학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로 치면 이건 색이에요. 색. 사물이 각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색의 색이에요. 색즉시공할 때 색. 그러니까 동양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감각을 믿지 않잖아, 동양은. 이전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지. 저희는 지금 감각, 감성, 이 우성을 배워온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전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감각적 세계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정신에 대한 높이 평가는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동양은 공동체적 실천이 중요해요. 요 부분. 그 이전 거를 안 하고 아예 그냥 배제하고 그러면은 했던 거를 저희는 그러면 그걸 안 배우고 서양 철학으로 그냥 다 받아들인 거네요. 그렇죠. 아예? 그렇죠. 저희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냥 과학이죠. 과학, 수학.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성의 세계의 극단이 뭐냐면 기하학과 수학이에요. 수학. 동양 철학이 아예 그냥 저희.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서양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와, 동양 철학도 폭이 엄청 넓고 생각이 깊은데 왜 이게 다 버려졌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무섭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학문 체계가 다 서양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니까 동양에서는 이 과학적 탐구가 이게 돈을 벌고 뭔가 이윤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물론 연구를 보면 홍대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서양에서 유행하던 백과사전을 그대로 다 번역한 게 있어요. 실제로. 근데도 그게 정치에서 채택이 안 됐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 정치에서 채택이 돼야 그게 확 퍼지잖아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실패를 했고 서양은 자본의 축적을 한 어떤 그 기독교들, 그 청교도들의 어떤 축적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들이 혁명에 성공을 한 거예요. 요걸 강조하는 세력들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관계에 의해서 주도권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으로 받아들였던 거는 우리가 조선 시대에서 내려왔던 알게 모르게 유교 윤리나 이런 것들 우리한테 완전히 몸에 체득이 돼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자기 의식을 개발하지 못하고 동양적인 사상으로 절대 질문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산다라는 게 기대적인 우리 생각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세대가 저렇게 서양 철학에 젖어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그때 왜 동서양이 싸워서 서양이 이겨서 지금 서양 철학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서 만약 동양 철학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각돼서 그러면 뭐 이렇게 훗날에는 다시 이렇게 동양 철학을 공부할 수 있냐 우리?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그 그게 철학이라는 게 완전히 다르지는 않아서요. 지금 서양 철학 안에도 동양 철학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부각이 안 될 뿐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버 같은 경우는 동양 철학을 공부는 나름대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헌이 많이 없으니까 베버는 동양 철학을 이렇게 꼼꼼한 철학이라고 이해를 못하죠. 자기들 눈에 편견을 가지고 이해를 하죠. 학문도 되게 무섭네요. 네. 학문도 힘이 있어야. 그렇죠. 학문도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들의 장난이다라고 말하는 게 다음 시간에 말하는 푸코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네. 학문도 힘이 있어야. 결국 힘센 사람이 진리를 지배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폭력하고 권력하고 구분이 실제로 불가능해요. 권력, 정당한 권력, 폭력 이게 어떻게 구분될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구분을 못 해요, 실제로는. 결국 힘 있는 자가 국가를 세워서 힘을 발휘하면 그건 권력이 되지만 힘 없는 사람이 있으면 폭력이 돼버려요. 해결은 종교를 어떻게 봤을까요? 헤겔은 기독교를 아주 긍정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신이, 제가 이 이야기하는 정신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절대 정신으로 나가죠. 누구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헤겔은 기독교적 마인드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네, 그 정신 다음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기독교 종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정신이에요, 절대 정신. 그러니까 이 인간이 끊임없는 어떤 진보의 과정에서 하나의 종교적 세계관과 종교적 이념 속에서 큰 틀에서 통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해결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아이가 이거 점점점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면서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그게 전 인류적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본 게 해결이에요. 나중에 끝까지 가면.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안 왔죠. 왜냐하면 이젠 우리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인터넷으로 드디어 이제 전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해서 그 다음 단계 버전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겔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생각의 스케일이 엄청 커요. 그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오케이,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